노예 출신의 황실 경비병인 케인 라토레는 악마와 계약을 맺은 미친 황제를 끝까지 보호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케인은 역사가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궁금해했다. 죽음까지 충성을 지킨 기사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어리석은 패배자로 낙인 찍힐 것인가? 그 어떤 선택도 그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반군의 지도자인 할로 리스트라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 분노와 피로에 찬 목소리로 왜 중요한 순간에 케인이 칼의 경로를 바꿨는지 물으며 소리쳤다. 케인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더 낫다고 믿었습니다. 29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케인은 이 운명을 자신의 선택으로 여겼고 공작가의 젊은 주인으로 부르는 할로에게 쓸데없는 싸움을 시작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로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소리쳤다. 왜 도망가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물으며 죽어가는 그를 끌어안고 눈을 뜨고 일어나 달라고 애원했다. 죽은 후 카인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광활한 물의 공간을 걷고 있는 듯한 초현실적인 장소에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는 자유가 상상만큼 멋지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할로가 자신을 위해 울었던 걸 떠올리며 친구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던 중 갑작스러운 강렬한 에너지가 그를 강타했다. 갑자기 그의 영혼은 갓 태어난 아기의 몸으로 옮겨졌고 그는 자신을 카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환영하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케인은 충격과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헬로의 나이든 버전처럼 보이는 노인이 그를 안고 울지 않은 용기를 칭찬하며 그의 막내 손자로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은 갓난아기 카렌이 자신이 할로의 손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놀라운 진실을 깊이 깨달으며 눈물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그 사건들로부터 45년 후 10살 카렌 리스트라인은 발리 백작의 외아들이자 할로 리스트라인의 셋째 아들로서 역사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악한 황제와 함께 죽은 기사 카인 라토리에 대한 현대 역사 학회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카인이 그의 주인이 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끝까지 주인의 곁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충성의 상징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이 카렌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카렌은 먼저 선생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며 유명한 우정 이야기를 인용해 대공 할로가 친구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카렌은 그의 할아버지 할로가 죽은 친구를 싫어했고 바로 그 이후로 카인의 이름을 일부러 미화하고 그의 명성을 꾸몄다고 믿는다는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케인의 말에 놀라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카렌은 그의 이론을 설명하며 할아버지가 혁명의 길에 함께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케인을 용서할 수 없었으며 영웅이 되지 않고 조용히 죽고 싶었던 케인의 소망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놀랐지만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헬로와 카인의 결투가 그들의 실력에 비해 너무 빨리 끝났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선생님은 카인이 친구와 싸우는 대신 죽음을 택했다면 카렌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느꼈고 10살 아이가 이런 깊은 결론에 도달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당황하여 이 무례한 의견에 동의하면 공작의 기사들이 불경죄로 목을 베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을 더듬으며 이 관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자 카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카렌은 농담이었다며 왜 선생님이 놀라는지 궁금해했다. 이후 카린은 현재의 상황으로 생각을 돌려보며 자신이 이제 리스테인 공작 가문의 막내 손자 카린 레스테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할로우 리스트의 손자로 다시 태어났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그 바보가 어떻게 자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었는지 화가 나고 궁금했어요. 그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했어야 했다. 후에 카렌은 아버지 발리, 할로의 막내 아들이 기도하는 걸 발견했다. 수업 후 카렌은 그에게 다가오는 각성식에 대해 걱정하는지 물었다. 발리는 아들에게 사과했고 카렌이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자신의 한계가 전해졌을까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법 능력을 깨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렌은 삼촌들과 달리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심시키며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최고라고 확신시켰어요. 발리는 아들의 말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고 그에게도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고 카렌은 당연히 고기를 원한다고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방에서 카렌이 각성의식에 대해 생각하며 누워있을 때 그의 전생인 카인의 기억이 돌아왔고 어린 할로윈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각성의식이라는 개념이 그에게 낯설었습니다. 할로우는 그들의 가문에서 잠재된 마법의 힘을 해방시키기 위한 고대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인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헬로는 모든 사람이 잠재된 힘을 각성하는 건 아니며 자동으로 가문의 수장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헬로는 수장에게만 전해지는 비밀을 이야기하며 케인의 흥미를 끌어보려 했습니다. 케인은 호기심에 그 비밀이 대단한 보물인지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책인지 물었고 헬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케인은 약간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진짜 꿈은 조용한 곳에서 은둔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로가 그의 꿈을 비웃자 카인은 친구의 농담에 화난 척했다. 그러자 헬로는 언젠가 자신이 가문의 수장이 되면 특별히 예외를 두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진지하게 약속했다. 카렌은 자신의 방에 앉아 마법 능력 각성식에 대해 생각하면서 현재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푸른 에너지와 번개가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미 오래전에 마법 능력을 각성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장면에서 카렌은 부모님과 함께 기술적으로 발전된 기차를 보며 경애와 감탄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으로 그런 기차를 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랑스럽게도 이 기차에 사용된 많은 기술들이 아버지 발리의 후원 덕분에 상용화되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업적을 겸손하게 축소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대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렌은 어머니 의견에 동의하며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기차에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마법의 힘을 깨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리스테인 공국의 재정 업무의 30%를 혼자서 관리하는 놀라운 분이었습니다. 항상 다정한 어머니와 가족에게 헌신적인 아버지를 보며 카렌은 그들이 정말 완벽한 부모라고 결론지었어요. 기차가 계속 달리던 중 카렌은 창문 너머로 멀리 거대한 성이 보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리스톤 가문의 본거지인 청의 성이었다. 카렌은 그곳에 할아버지 할로우 리스톤이 계신다는 생각에 기대와 함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분노가 내적으로 불타올랐다. 할로우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를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 했다는 생각에 그 순간 카렌은 약간의 마법 에너지를 방출해 아버지를 깨웠다. 그 순간 카렌은 할아버지에게 끊임없는 골칫거리가 되고 리스톤 가문의 역사상 가장 큰 문제아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카렌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맹세하며 곧 도착할 사랑스러운 막내 손자가 무슨 일을 할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카렌의 아버지는 하인리히라는 남자와 인사를 나눴고 하인리히는 공작 가문의 관대함에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역에 있던 바다 늑대 기사단은 카렌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지역의 다른 기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이미 각성한 만화를 그들이 느꼈을지 궁금했지만 그 소식이 할아버지에게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은 성의 본관으로 안내되어 넓은 응접실에 들어갔다. 카렌은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발리 백작은 가족의 어르신들을 맞이하러 갔다. 카렌은 넓은 방에서 기다리며 지루해졌고 도서관에 가자고 할 걸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방에 있던 다른 소년이 그의 생각을 방해하며 소문이 맞다며 카렌이 정말 책벌레라고 비웃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도서관을 찾았기 때문이었죠. 그 소년은 카렌과 그의 아버지를 모욕하며 카렌이 그의 삼촌 발리의 혈통에서 왔기 때문에 만화를 깨울 가능성이 희박하니 그의 아버지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모욕에 화가 난 카렌은 차분히 소년에게 싸울 생각 있냐고 물었어요. 소년은 놀랐지만 카렌에게 우위를 주겠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만화를 모았어요. 하지만 카렌은 차분하게 본가에서 문제아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만화 오라를 발산하여 소년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며 카렌에게 만화를 언제 어떻게 깨웠는지 궁금해하며 물었고 카렌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카렌은 형이라고 부르는 사촌에게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카렌은 가족의 문제아가 2명 있을 필요는 없다며 자신이 그 역할을 맡을 테니 다른 사람은 길을 비켜주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사촌이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로 카렌은 주위에 무시무시한 기운을 뿜어내며 사촌 레어에게 성의 다른 곳에서 작은 싸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큰아버지 타일스 리스톤은 두 형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리히는 카렌이 이미 만화를 각성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는 세 번째 기사단장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삼촌인 라파엘 리스트는 카렌이 본가에서 만화를 숨기고 깨어났다고 언급하며 그들의 형제 발리의 의도를 의심했고 그를 실패자라고 불렀습니다. 발리는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타일스는 형 라파엘을 성급하다고 꾸짖으며 실패자인 그가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자신도 만화를 깨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인이 당황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와 집사장에게 빨리 오라고 요청한 다음 젊은 주인 라파엘을 불렀습니다. 할로, 리스트인은 오해가 생겼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라펠은 아들에 관한 것임을 알고 화가 나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접견실에서는 러가 패배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도착해 그 장면을 보자 화가 나서 카렌을 붙잡고 그를 버릇없는 강아지라고 부르며 무슨 생각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리와 테일즈가 도착했다. 카렌은 침착하게 러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카렌은 삼촌 앞에서 만약 자신이 그 입장이었다면 침묵했을지 궁금해했다. 라파엘은 카렌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카렌을 붙잡고 발리를 향해 입을 다물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그의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석 집사가 개입하여 모두에게 멈추라고 요청하며 집주인인 헬로가 직접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파엘은 카렌을 놓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습니다. 발리는 아들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고 카렌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어요. 이후 수석 집사가 모두에게 집주인을 만나러 가자고 요청했어요.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카렌은 하로를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뒤에 앉아있던 하로는 카렌에게 왜 그렇게 큰 사건을 일으켰는지 직접적으로 물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발리는 아들을 변호하려 했지만 할로는 그를 제지하며 자신이 발리에게 묻지 않았고 아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할로는 카렌에게 그가 결과를 무시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카렌은 벌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려는 헬로의 태도에 내심 놀랐고 이를 부적절한 기사도 정신의 발현이라고 스스로에게 묘사했다. 카렌은 다시 대답하며 러가 그의 아버지를 모욕했다고 확실히 말했다. 라파엘은 화를 내며 카렌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그때 헬로는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라파엘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어떻게 감히 그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라파엘은 아버지 헬로에게 사과했고 헬로는 사실 확인을 위해 러를 부르기로 결정했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하인리히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헬로는 카렌에게 주의를 돌리며 모욕에 관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카렌은 할아버지의 질문을 예상하고 만약 만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그는 그것을 3년 전에 각성했다고 밝히며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헬로는 왜 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그것을 아버지에게조차 숨겼는지 물으며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만화를 깨운 이 소년이 궁금했다. 카렌은 나중에 책에서 읽기 전까지 그것이 만화라는 걸 몰랐다고 했고 할아버지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을 때 카렌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비밀이 재미있고 그 지역의 기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서 더 재미있었다고 덧붙였다. 헬로가 그게 전부냐고 묻자 카렌은 명랑하게 맞다고 확인했다. 그 순간 러가 도착했는데 상처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안녕하세요는 그가 정말 삼촌을 모욕했는지 물었습니다. 카렌은 러가 아버지를 모욕했다고 슬픔을 가장하며 그를 돈만 신경 쓰는 천박한 사람이라며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무능하고 거만하다고 묘사하며 아버지가 빛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자신이 얼마나 슬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모든 것을 고려해도 러를 때려선 안 됐고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러는 이 왜곡된 연설에 충격받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카렌은 사촌을 위협하려고 에너지를 폭발시켰어요. 헬로는 차분히 레어에게 카렌 말이 사실인지 물었고 러는 두려워하며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고백을 들은 후 할로는 각성식이 다음 날이기 때문에 두 소년의 처벌을 각성식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가서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헬로는 하인리히에게 발리 아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하인리히는 외교적으로 그 소년에게 주인님이 흥미를 가질 만한 여러 면이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헬로는 카렌을 흥미로운 소년이라고 동의하며 그가 스스로 만화를 깨우고 3년 동안 숨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지의 기사 수준을 은근히 비판한 점도 흥미롭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는 이를 자신이 아들 발리를 소홀히 했다는 암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인리히는 주인이 너무 깊게 생각한다고 여겼지만 헬로우는 손자가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헬로우는 다음날 의식에서 카렌의 진정한 본성과 그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가 의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표현하며 그날 밤 늦게 가족 전체가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야외 장소에 모였다. 카렌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브를 입은 리스턴 가문의 원로들이 지닌 엄청난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인 타일스와 그의 딸 런, 라파엘과 그의 아들 레어를 보았습니다. 캐렌은 이 의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임의 중심에는 돌로 된 플랫폼이 있었고 그 위에는 캐렌이 즉시 맹세의 도림을 알아차린 큰 검은 돌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는 눈을 뜨는 의식의 시작을 알리며 카렌이 서약석에 의해 열린 균열을 통과하면 그 돌이 보여줄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세계가 사람마다 다르며 카렌이 그곳에서 획득할 명확한 통찰의 무기를 사용하여 그 세계를 깨뜨리면 의식이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렌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헬로는 목걸이로 맹세의 돌을 활성화했고 푸른 에너지 기둥이 솟아오르며 공중에 빛나는 균열이 열렸습니다. 발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고 두렵지 않냐고 정말 괜찮을 거냐고 물었어요. 카렌은 아버지에게 자신은 괜찮을 것이며 꼭 돌아오겠다고 안심시켰어요. 카렌은 자신이 획득한 무기로 세상을 부수어야 하는 임무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는 물건을 부수는 것이 항상 자신의 특기였다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멀리서 헬로는 손자가 두려움을 이겨내길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카렌이 균열을 통해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익숙하지만 무서운 제국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불타고 있었고 죽은 전우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왜 그 돌이 그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보여주고 부당하게 죽은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지 궁금해했다. 카렌은 신비로운 목소리가 그의 세계를 비극적이고 황량하다고 묘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를 푸른 늑대의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약속의 시간이 왔고 그가 조상과 맺은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카렌은 그 목소리에게 악마인지 물었지만 목소리는 부정하며 사악한 악마들이 그의 혈통을 더럽힐 엄두도 못 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카렌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왕좌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카렌이 왕좌에 도착했을 때, 황제가 지키고 싶어 악마와 거래했던 그 왕좌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계단을 오르며 마치 그들의 시체 위를 걷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이것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옛 무기를 발견했다. 목소리는 그를 청랑족 대표로 환영하며 이것이 그의 무기라고 했다. 카렌은 즉시 황제가 그에게 준 사랑하는 검, 마검 루인을 알아보았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만화를 주입하라고 요청했지만 카렌은 검이 사용자의 영혼을 먹어치운다고 반대했다. 목소리는 그에게 그 검에 깃들었던 악마의 의지는 이미 그의 할아버지에 의해 소멸되었으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악마의 저주로 남은 왜곡된 형태일 뿐이며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카렌은 검을 만지는 것이 안전한지 망설였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 헬로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두려움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드디어 헬로의 독특한 친절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눈을 뜨는 의식의 목적은 단순히 무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찰의 만화를 깨우는 후계자가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카렌은 자신 있게 그의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카렌이 검을 잡자마자 그는 청명한 통찰의 만화로 인식한 거대한 푸른 에너지가 그에게 밀려들었고 검의 형태가 그의 손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신비로운 목소리는 왜 그 검이 그에게 옛날의 폐허 상태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검이 원래 그의 조상 라엘에게 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이 검이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할로우가 가져간 다른 검 그람과는 달리 그 힘이 가문의 것과 완전히 다른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검에 깃든 만화가 몸에 새겨지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견디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몸속 만화 흐름이 더 거칠어지는 걸 느끼며 목소리에게 검의 진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검이 처형검 기요틴이며 수많은 악마들의 목을 베고 그들의 힘을 삼켜 악마들조차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든 검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카렌은 무기의 새 이름을 곰곰이 생각했다. 목소리는 깊은 바다의 어둠을 닮은 검이 카렌의 운명에 잘 맞는다고 말했다. 카렌은 그 목소리의 정체를 물으며 그것이 집을 지키는 수호룡 청룡일지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카렌이 아직 그 진정한 이름을 감당할 힘이 부족하다고 답하며 언젠가 바다를 지배할 힘을 얻으면 북해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카렌은 이 세계를 떠나는 방법을 물었고 목소리는 그가 이미 답을 안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의식의 시작에서 들었던 대로 세상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열정으로 항상 그것을 시도해보고 싶었다고 선언한 후 칼을 힘차게 휘둘러 주위의 환상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헬로는 불안해하는 발리를 위로하며 아버지로서 아들이 자신이 걸을 수 없었던 길을 걷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결의를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서약석이 격렬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런은 할아버지에게 돌이 깨지고 있다고 소리치며 알렸습니다. 모두가 놀라는 순간 돌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카렌은 부서진 돌자리에서 빛과 함께 나타나 새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돌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발리는 그에게 화내며 무슨 짓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카렌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며 칼을 높이 치켜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 라엘 리스트레인의 처형 검인 기요틴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에 할로와 원로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전설적인 검은 가문의 역사에서 지워졌고 그 존재는 오직 족장과 원로들에게 구전으로만 전해졌습니다. 원로들은 왜 지금 이 검이 나타났는지 궁금해했고 할로는 언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할로는 마침내 손자에게 이 검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카렌은 전혀 두렵지 않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그는 고대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조상들은 청룡과 악마를 물리치기 위한 계약을 맺었고 그 증표로 서약석을 남기며 언젠가 이 약속을 이행할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할로는 그의 손자 카렌을 바라보며 그가 이 약속을 이행할 운명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따라서 할로트는 손을 들어 발리 리스트레인의 아들 카렌이 처형검 단두대에 의해 선택된 자로서
청해성의 정당한 구성원이자 계시 권리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직계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라파엘은 이 말에 화가 났고 어린아이에게 이런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한편 발리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서둘렀지만 카렌은 다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타일스 큰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 전설적인 검을 들어본 적 없으며 그 기운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인정했다. 마음속으로 타일스는 그의 형제 발리에게 경고하며 비록 카렌이 이제까지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지만 그의 아들 같은 새로운 변수로 인해 계승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후 헬로가 눈뜨는 의식을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모두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있을 때 라파엘은 화가 나서 그의 형인 타일스를 대면하며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타일스는 차분하게 곧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대답했습니다. 라파엘은 욕심 많은 테일즈조차 위험을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왜 발리의 아들이 선택되었는지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타일스는 현재 중요한 것은 싸움을 피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실 때 발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혼자서 괜찮을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인리히는 청의 성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발리는 성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내부 위협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인리히가 그들에게 다가가 사비나 여사가 카렌의 입회식을 감독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카렌과 그의 아버지는 안도했습니다. 할로의 여동생인 사빈 리스트라인은 그의 형제 못지않은 실력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얀 늑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리는 아들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조언했고 카렌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하일리는 할롯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발리 가족의 영구 거처가 성에 마련될 것이며 언제든 방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발리는 아버지의 제스처에 감동해 하인리히에게 감사하며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스스로 잘 돌보고 필요할 때는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기차가 떠난 후 하인리히는 카렌을 성으로 안내하며 레이디 사비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하인리히는 카렌에게 조언을 하며 레이디 사비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호칭을 매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그 조언에 대해 감사했지만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청해 숲에 있는 영혼 훈련장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직계 혈통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다. 하인리히는 카렌에게 사비나 여사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의 아버지 라파엘의 특별 요청으로 러 경도 그곳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렌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갔고 하인리히는 속으로 다시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카렌은 들어가기 전부터 홀에서 강한 만화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하얀 늑대에게 인사하며 도착을 알렸고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체 없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사비나 여사의 젊은 외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환영하며 상상과 다르게 보인 것에 놀랐는지 물었습니다. 사비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발리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카렌은 그녀의 영원한 젊음이 만화로 몸을 재구성하기 때문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는 팔성 마스터 레벨의 사람들만 가능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비나는 카렌에게 러 옆에 앉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카렌은 순순히 따랐고 긴장한 사촌에게 이제부터 자주 볼 것이라며 기대된다고 속삭였습니다. 사비나는 그녀의 칭호에 대한 그의 지식을 언급하자 카렌은 역사책을 좋아해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사비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형 헬로가 묘사한 대로 그가 정말 흥미로운 소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렌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네가 정말 좋아할 소년이야.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비나는 그를 직접 본 후 할로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할로는 카렌을 광대한 바다를 항해해야 할 아이로 묘사하며 그녀에게 그의 등대가 되어 그 바다를 지배하도록 안내해달라고 했다. 사비나는 카렌에게서 광활하고 무한한 바다와 같은 엄청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는 한 세대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흥미로운 소년을 만나는 것을 재미있는 일로 여겼다. 사비나는 수업을 시작하며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만화 수련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초기 단계를 지나면 그녀처럼 앉지 않고도 만화를 수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맑은 바다의 만화 파동을 방출해 소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비나는 몸속에 만화의 바다를 만들고 제어하는 바다 제왕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통제하는 바다가 많을수록 힘이 커진다고 설명했어요. 8개의 바다를 통제하면 8별 등급에 도달해요. 8개의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바다로 통합하는 것은 9별의 경지에 해당하며 그녀는 대륙 전체에서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단 3명뿐이며 제국 내에서는 단 1명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렌은 바로 이 사람이 그의 할아버지임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비나는 대륙에서 유일한 구성급 전문가가 그녀의 오빠 할로 리스트라인임을 확인했어요. 이 말은 카렌의 마음에 결단의 불꽃을 지폈고 그는 이번 생에 할아버지를 따라잡겠다고 맹세했어요. 사비나는 소년에게서 강한 힘에 대한 열망을 느끼고 그를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훈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사비나는 만화 훈련을 시작하여 소년들에게 각성 의식 동안 열렸던 통로에 만화를 부으라고 지시하며 만화의 힘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사비나는 그들의 만화 파동을 지켜봤고 카렌은 자신의 만화 파동이 아직 조금 거칠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그에게 심장에서 시작하라고 했어요. 사비나는 카렌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막 각성식을 마친 사람의 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그를 리와 비교했는데 러는 2년 전에 해왕의 방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별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었다. 반면에 카렌은 어떤 지시도 없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만화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카렌은 몸이 찢어질 것 같은 강한 압박을 느꼈고 그래서 스스로 수련을 멈췄습니다. 사비나는 처음에 그의 몸이 지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속도를 능숙하게 조절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러는 만화를 과도하게 사용하다가 쓰러졌고 사비나는 그에게 달려가 만화를 무리하게 사용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비나는 카렌을 지켜보느라 정신이 팔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른의 역할이 아이들이 경솔하게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임을 깨달았다. 카렌은 실망한 눈빛으로 러를 바라보며 부끄럽다고 했다. 사비나는 레오와 카렌을 비교했는데 카렌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다치기 전에 멈췄습니다. 사비나는 그의 힘에 대한 욕망에도 자제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고 이 아이가 정말로 그를 인도할 등대가 필요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비나는 카렌에게 그의 안전을 3년 동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기간 동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카렌은 열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결투 훈련장에서 러가 카렌에게 다가와서 훈련에서도 단두대 검을 사용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카렌은 그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하며 할아버지가 검의 아우라를 억제할 수 있는 특별한 칼집을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교관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바다 늑대 기사단의 지휘관으로 소년들에게 검술을 가르칠 제루스 윈터가드였습니다. 카렌은 제라스경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그가 팔성 전문가임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제루스는 소년들에게 바다 늑대 기사단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영 마스터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괜찮다며 그게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블루 울프의 존경을 얻는 게 리스톤 가문의 전통임을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루스는 카렌의 특이한 반응에 놀랐고 대부분의 귀족들은 불쾌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루스 경은 처음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지하고 확고한 후계자가 가문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카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감지한 제루스는 즉시 생각을 바꾸었고 도착한 사람이 진지한 후계자가 아니라 러보다 더 나쁜 진정한 악당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사비나는 오빠 할로에게 카렌이 계승에 미칠 영향과 그것이 할로 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할로는 여동생이 그의 아들이 조카에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지 궁금했다. 사비나는 카렌의 뛰어난 재능이 제국에 알려지면 그가 누구에게 계승될지와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비나는 오스톤이 파괴되면서 특히 북해 너머에서 오는 악마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문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동생 할로에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할로는 이 생각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고 가족의 수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 예언을 밝혔습니다. 돌을 깨는 사람이 오래전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새로운 돌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비나는 언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카렌에게 언제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물었을 때 할로는 적절한 시점에 말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겨울에 발리는 아들 카렌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카렌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최근 2가지 검술 스타일의 4번째 형식을 마스터했다고 훈련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친척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며 러를 특히 신경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 끝에서는 용돈이 다 떨어졌다며 농담으로 돈을 더 보내달라고 했고 발리는 애정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발리는 하인리히와의 대화에서 3년 전 캐런을 성에 처음 남겨두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회상했습니다. 하인리히는 캐런이 놀랍도록 잘 적응했으며 그로 인해 성이 더 이상 조용하지 않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발리는 아들에게 주목받지 말라고 조언하려 했지만 하인리히는 보석은 가만히 있어도 빛난다고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인리히는 상황이 곧 변할 것이며 카렌에 대한 소식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블루 울프로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리가 가장 걱정한 건 카렌의 영향력이 커질 때 형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인리히는 발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비나 부인이 카렌을 아주 좋아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발리는 자신이 보낸 월급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안도감을 느꼈고 하인리히는 그가 농담을 하며 덜 걱정스러워 보이는 것을 보고 기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본디어 그는 이모가 곧 성을 떠날까 걱정했습니다. 하인리히는 카렌이 바다 늑대 기사단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들이 카렌에게 작고 사나운 푸른 바다개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훈련장에서 카렌이 모습을 드러내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며 거대한 기사인 한스를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카렌은 그에게 힘에 굴복하게 되면 바다 늑대 검술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뼈가 부러지더라도 강하게 싸워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 한스는 항복하며 카렌이 유일하게 그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인정했고, 카렌은 그의 근육을 비웃으며 그것을 풍선 근육이라 불렀습니다. 훈련장에서 한스는 풍선 근육이라는 말이 자신에게 새롭다고 하며 만화를 쓰지 않으면 더 이상 카렌과 맞설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젊은이가 불과 1년 만에 얼마나 힘이 강해졌는지 한탄하며 한스는 카렌에게 곧 임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스는 제라스 경이 임무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수도에 있는 그가 그들의 목적지를 공장령 서쪽의 천상돔 지역으로 추측했으며 그곳에서 마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처에서 런은 초조하게 훈련하고 있었는데 카렌과 같은 임무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에서 잘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발리는 힐리히에게 그를 부른 이유가 카렌의 편지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발리는 벨로스 남장령 상인의 수레에서 영토문 검사관들이 발견한 물건이라며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발리는 그게 코카인이라는 약물임을 확인하고 그에게 베일로스 남장령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푸른 바다 성에서 시작해 기차역에서 누군가가 내려 이곳이 푸른 바다 성인지 궁금해했어요. 그날 밤 카렌은 성의 뜰을 돌아다니며 제리스의 수집품에서 술 한 병을 훔쳐낸 후 제리스의 수집품을 건드리는 것은 항상 신나는 일이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방문자가 경비병에게 급히 공작의 목록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경비병은 공작이 수도에 있고 기사단장 제라스가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카렌이 대화에 끼어들었고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자 방문객은 자신을 젊은 남작 로한 벨로스라고 소개했습니다. 로한은 카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로한의 조수가 기사단장을 찾아가자고 제안했지만 카렌은 급한 일로 직접 찾아온 방문객을 그쪽 귀족이 맞이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며 자신이 그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렌은 경비병에게 제라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카렌의 정치적 판단력은 로한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로한은 한 소년이 술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걱정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로한을 개인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카렌은 로한의 자장령 동부 산악 지역에 도적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요약했습니다. 로한은 이를 확인하며 이 도적들이 마약을 유포하고 사람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한은 그의 영지가 가난하고 군사적으로 약하다고 안타까워하며 그의 아버지가 산적들과 싸우다 실패해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렌은 화가 나서 술병을 탁제 내리치며 이 악당들을 산산조각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벌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도적 무리가 어떻게 정규군과 싸울 만큼 강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한은 이 도적들이 현재 전쟁 중인 남부 왕국의 군대에서 탈영한 병사들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고 답했습니다. 카렌은 상황을 분석하며 사악한 황제가 퇴위한 후 제국 군대가 남부 전쟁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게 되어 북부에 보안 공백이 생겼고 그로 인해 탈영병들이 도적이 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로한은 이 이론이 가장 그럴듯해 보인다고 동의했습니다. 카렌은 로한에게 술을 권하며 벨로스 남장령이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는 영지와 인접해 있어 이 일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개인적으로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한은 이 제스처에 대해 감사했지만 아이가 건넨 음료를 받아도 괜찮을지 고민했습니다. 카렌은 환하게 웃으며 그 음료가 제러스 경의 소중한 수집품에서 가져온 것이라며 로한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한은 유명한 기사 사령관의 이름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때 제라스가 방에 들어와 카렌에게 술을 안 마시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로한은 당황해 음료를 쏟았지만 제라스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제라스는 로한에게 산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들었다고 했고 로한은 그것이 도움을 요청하러 온 이유라고 했습니다. 제라스가 대답하려던 순간 카렌이 그를 방해했습니다. 제라스는 그를 돌아보며 그의 나이에 술을 마신다고 꾸짖고 그의 술을 빼앗았습니다. 제라스는 젊은 남작에게 이 장면에 대해 사과하고 블루시 성이 오랜 동료가 고통받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곧 부대를 조직하여 파견할 계획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카렌이 임무에 자원했지만 제라스는 즉시 거절하며 적이 훈련된 집단이고 알 수 없는 숙련된 전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한은 카렌의 진지한 도움 의지에 놀랐습니다. 제라스는 실제 전투가 훈련과 다르다는 걸 알고 반대했습니다. 카렌은 과보호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제라스는 모호한 위험보다는 서쪽의 명확한 위험에 맞서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때 카렌은 교활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이후 기차역에서 런은 임무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것에 충격을 받았고 카렌은 그들의 첫 임무라는 것에 기뻐하며 그에게 팔을 두르게 되었습니다. 장면을 보던 제라스는 자신이 속았고 카렌이 사비나 부인을 지렛대로 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라스는 아마도 이게 최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 있는 보호자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루스는 러 경이 가는 조건에 동의한 것이 그들의 훈련 결과에 대한 만족을 암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한 남작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참석했으며 그는 공작 손자들의 안전과 그들에게 해가 생길 경우 가족의 책임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스는 그를 안심시키려 하며 사비나가 함께 있으면 아이들에게 절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비나는 그를 막으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소년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로한과 러를 두렵게 했습니다. 제라스는 그녀의 평소 대담함에 대해 언급했고 사비나는 자신이 전선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제라스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사비나는 떨고 있는 러에게 다가가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 임무를 지난 3년간의 훈련에 대해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증명할 기회로 삼고 블루 울프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기회로 생각하라고 권했습니다. 카렌은 비꼬며 러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러는 화가 났지만 카렌의 말이 결의를 일깨워 이제 자신을 증명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마법 열차는 블루시캐슬에서 출발하여 벨로스 남장령으로 향했습니다. 열차가 멀어지자 카렌은 이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차에서 사비나는 로한 남작에게 왜 전선에 나타날 수 없는지 설명했어요. 그녀의 블루시캐슬에 있는 존재는 비밀이었고 발견되면 산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로한은 이 임무에 아이 둘만 보내는 게 여전히 걱정이었다. 그의 눈에 카렌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고 러는 아주 불안해 보였다. 한편 레어는 어머니의 꾸중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3년 전 겪은 치욕으로 아버지의 명예가 더럽혀졌는데 어떻게 카렌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카렌은 친구가 아니라 라이벌이라고 확신시켰다. 러가 침묵을 지키자 그녀는 그를 약한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러는 어머니에게 카렌이 그의 라이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렌이 13세에 이미 4성급 수준에 도달한 반면 자신은 15세에 겨우 3성급 수준에 도달했을 뿐이라며 그들 사이의 큰 재능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러는 카렌이 그의 라이벌이 아니라 그를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라는 것이었죠. 기차로 돌아와서 사비나는 레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러는 첫 임무라 긴장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비나는 그에게 직접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물었다. 러는 망설였지만 사비나는 의심할 필요 없다며 그를 격려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이 그를 훈련시킨 사람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녀의 말에 감동한 러는 그녀를 스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차는 20분 후에 도착한다고 안내했고 사비나는 임무 중에 서로를 스승과 제자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기차에서 뛰어내려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로한은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위험성을 항의했지만 사비나는 그의 조카들이 멀리서 지켜볼 것이니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켰습니다. 카렌은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하며 언급했고 사비나는 열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로한과 러는 리스트론 가족의 기이함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벨로스 남장령에 도착하자 부상당한 벨로스 남작이자 로한의 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앉아서 맞이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정중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의 부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베일로스 남작을 만났을 때 남작은 소년들의 걱정에 감사하며 10년 전에 카렌과 그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카렌이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그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격식을 불편해하던 카렌은 남작에게 간단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남작은 그를 젊은 카렌 도련님이라고 부르기로 동의했습니다. 남작은 카렌이 첫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어린 나이에 이미 무술에서 4성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추측하며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작은 본가가 소년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자신감을 보였지만 동시에 2명의 유망한 젊은이를 그렇게 위험한 임무에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카렌은 남작에게 그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하며 임무 실패는 블루 울프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고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러는 마지못해 성공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남작은 웃으며 그들의 자신감에 고마워했습니다. 카렌은 남작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떠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남작은 이 일을 맡기고 가이드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소년들은 안내자와 함께 눈 덮인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카렌은 레어를 비웃으며 벌써 피곤한지 물었지만 레어는 무시하고 안내자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가 산적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렌은 비꼬듯이 그가 드디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축하한 후 침착하게 러의 의심이 맞았으며 안내자가 아마도 산적 중 한 명일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레어는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카렌은 역에서 로한 남작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다.
회상 장면에서 로한의 보좌관이 도적들의 은신처를 어떻게 찾을지 물었고 로한은 영진의 배신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러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카렌은 하루 종일 긴장했다고 답했습니다. 카렌은 상황을 분석하며 로한이 배신자를 고의로 이용한 교활함을 지적하고 그들의 역할이 미끼라는 것을 레오에게 설명했습니다. 젊은 귀족으로서 그들이 납치되면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렌은 레오에게 배신자가 아직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스벤은 그들을 매복으로 이끌었고 산적 두목은 목표가 젊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추가 보상을 주었습니다. 산적 중 한 명은 두 젊은이가 순순히 그들을 따를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카렌과 러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고 카렌은 아버지의 땅에 마약을 퍼뜨린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노했습니다. 남작의 저택으로 돌아온 로한은 아버지에게 괜찮으신지 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강에 대해 안심시켰다. 로한은 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두 젊은이들이 괜찮을지 물었다. 남작의 아버지는 블루시 캐슬이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소년들을 보낸 것이 그들의 능력을 믿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카렌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고 침착한 태도로 젊은 시절의 헬로 공작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작의 저택에서 벨로스 남작은 두 소년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옳다고 아들에게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눈 덮인 산에서는 카렌이 치열한 전투에 임하며 능숙하고 초자연적으로 산적들의 목을 베고 있었습니다. 러는 겁에 질려 조용히 그 장면을 보며 카렌이 진짜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적 부대장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며 주력 부대에 알리기 위해 철수해야 한다고 두목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적 두목은 소년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붉은 오라를 두르고 카렌에게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카렌은 그를 차분히 맞이하며 전투 함성을 성가시다고 하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러는 놀랐다. 카렌은 우연히 강한 기술을 썼다고 태연히 말했다. 카렌은 그 지도자가 옷을 더럽혔다고 불평했다. 살아남은 산적 중 한 명인 오르하라는 자는 카렌의 힘과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며 즉시 항복했습니다. 카렌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오르하에게 밧줄이 있는지 물어보고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러는 깜짝 놀랐고 카렌은 오르하에게 자신과 러를 묻고 그들의 검도 주라고 했습니다. 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고 카렌은 도적의 봉어지를 알아내려면 포획이 설득력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무장하지 않은 한 명에게 두 명의 귀족이 잡힌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카렌은 포로 오르하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오르하는 그들이 남부 전쟁 지역에 있는 카이우스 왕국에서 탈영한 자들이라고 자백했어요. 카렌은 요새에 몇 명이 있는지 물었어요. 오르하는 2명의 마법사와 호위 기사들을 포함해 130명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오르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붙잡힌 사람들이 단순한 귀족이 아닌 위대한 리스틴 가문의 후계자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카렌은 지도자가 쉬운 돈을 약속했다는 오르하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마법사 같은 엘리트들이 보병 대장과 함께 있으며 왜 가난한 벨로스 남장령을 강도질 장소로 선택했는지 의아했어요. 카렌은 그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결론짓고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적들의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다른 경비병들은 오르하가 인지를 데리고 온 것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산적 속을 입구에서 경비병들은 오르에게 왜 혼자 무기를 가지고 돌아왔냐고 물었어요. 오르하는 젊은 주인들로부터 무기를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다른 동료들은 도망자들을 쫓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경비병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카렌은 이 탈영병들이 느슨해 보인다고 혼잣말했지만 그를 불안하게 했던 이상한 힘을 느꼈고 그의 검 길로틴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 불안의 원인을 발견했다. 희생물로 걸린 새의 시체들과 땅에 그려진 커다란 검은 마법진이 있었다. 카렌은 즉시 오르에게 자신을 풀어주고 검을 건네라고 명령한 후 놀란 러에게 실피들을 뽑으라고 하며 곧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순간 마법진이 활성화되면서 무장한 해골들이 땅에서 솟아올라 오르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채에 들어온 인질들을 조롱하며 산적 두목이 나타났습니다. 카렌은 검은 마법사를 찾으려 주변을 둘러봤지만 찾지 못하고 숨어있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는 빠르게 오르하를 인질로 잡고 목에 칼을 대며 도적들이 공격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어요. 러는 이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귀족의 명예를 어기는 것이라 여겼어요. 산적 두목은 귀족들이 명예를 중시하지 않냐며 카렌을 조롱했어요. 카렌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반박했습니다. 두목은 카렌을 흥미롭게 여겼지만 인질은 가치가 없고 오르하는 완전히 쓸모없다고 선언하며 카렌에게 그를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지도자는 오르하를 카렌에게 밀었습니다. 러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카렌에게 계획이 뭐냐고 물었어요. 카렌은 자신 있게 계획이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만 제거하면 됐습니다. 지도자는 카렌의 파란 마나 오라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카렌은 레오에게 자신이 지도자를 처리할 테니 러는 해골들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카렌은 강력하게 리더를 향해 돌진했고 러는 완전히 부활한 해골 군대를 혼자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레오는 해골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휩싸였고 혼자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해골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다가오는 동안 카렌은 이미 지도자에게 도달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바다 늑대검의 세 번째 형태, 카렌은 검의 힘을 지도자에게 보냈습니다. 카렌의 공격이 지도자를 강타해 그의 손을 절단하자 지도자는 고통에 쓰러지며 카렌을 제기랄 꼬마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그가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지도자는 왜 블루시 캐슬이 그들의 일에 간섭하는지 궁금해했고 카렌은 이 남장령이 그의 아버지 땅 옆에 있다고 설명하며 그를 죽일 생각은 없지만 성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는 해골들과 싸우며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멀리서 카렌은 그를 지켜보며 바다 늑대 검술의 가르침대로 순수한 힘으로 계속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카렌은 부상당한 지도자 마이클 녹스에게 돌아와 그의 이름을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가 대답한 후 카렌은 무자비하게 그의 다리를 찔러 복종시켰습니다. 섬뜩한 미소로 그는 부하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명령하라고 했고 리더는 고통 속에서 따랐다. 패배한 마이클은 두 아이에게 패배한 것을 한탄했다. 하지만 그는 카렌에게 그들이 오면 리스턴 가문도 그들을 감당 못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카렌은 지도자가 흑마법사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다는 걸 정확히 짚었어요. 카렌은 지도자의 희망을 비웃으며 리스트론 가문이 두 아이만 보낼 거라 생각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는 마법진이 사라졌다고 지적하며 그들에게 수호자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렌은 그들이 지도자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흑마법사를 생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비나가 갑자기 나타나 흑마법사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었다. 런은 그 광경에 역겨워했으며 사비나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놓쳤기 때문에 임무가 실패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살아있는 마법사 카렌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방법에 감명받았는지 이모에게 물었습니다. 사비나는 패배한 지도자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리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카렌이 무모하게 적진으로 뛰어든 것에 대해 꾸짖으며 그가 그녀의 오빠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톤 가문의 일원답게 대담함을 보여준 것에는 점수를 주겠지만 인지를 잡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는 점수를 깎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유를 묻자 카렌은 귀족이 인지를 예상 못할 거라며 약점을 이용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사비나는 이 이유가 재미있다며 웃었고 그를 처음 보는 미친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붙잡힌 지도자는 속으로 정말 미친 녀석들이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비나는 벨로스 남작의 성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장을 떠날 때 포로였던 마을 사람들이 풀려났고 전투 후 가족들이 해방된 사랑하는 이들과 재회하며 감동적인 상봉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렌은 도적 오르하가 한쪽에 서 있는 걸 알아챘다. 죄책감을 느끼며 카렌은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고 비꼬듯 물었다. 카렌은 오르에게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동료들처럼 영주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영주의 감옥에 갇히는 대신 그의 대장과 함께 푸른 바다 성으로 데려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런은 오르하를 묶지 않아도 괜찮은지 물었어요. 카렌은 부상당한 대장을 옮기는데 오르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러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때 구출된 마을 주민 하나가 다가와 오르하를 변호하며 그도 처벌받을지 궁금해했어요. 그 주민은 오르하가 진심으로 포로들을 돌보고 몰래 병든 자에게 약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눴다고 설명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어요. 사비나는 카렌에게 그녀의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카렌은 충격을 받은 오르하를 바라보며 그가 은신처로 안내해준 점을 이유로 하여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했어요. 오르하는 감사함에 벅차올라 카렌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했어요. 런은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카렌을 불러 장면을 방해했어요. 런은 그를 큰 빛나는 마법석이 담긴 통으로 이끌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며 잡힌 산적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동안 런은 젊은 주인이 돌아오면 그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할 것이라 확신했다. 카렌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드디어 이 외딴 지역에 도적무리가 많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자 가문도 몰랐던 마법석 광산 때문이었습니다. 런은 사촌의 얼굴에 음모적인 표정이 떠오르는 걸 보고 무슨 계획인지 물었다. 그때 로한 남작과 그의 아버지가 구조대원들을 맞이하러 왔다. 로한은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빈에게 산적 두목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비나는 자신은 단순한 수호자일 뿐이라며 그를 제자인 카렌과 러에게 안내했습니다. 로한은 모두를 소박한 연회에 초대했지만 카렌은 즉시 블루시 성으로 떠나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로한은 임무 비용 문제를 꺼내며 그의 영지가 전액을 지불할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지불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카렌의 표정이 교활하게 변하더니 일부러 그 영지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곳을 외딴 지역 중에서도 외딴 곳이라며 로한을 자극했어요. 카렌은 도적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노리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렌은 마법석을 로한에게 보여주었고 로한은 자신의 땅에 광산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카드를 손에 쥔 채 카렌은 자신도 제안할 것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렌은 로한 남작에게 블루시 성이 바로스 남작령과 함께 마법석 광산을 공동 개발하되 성이 초기 자본과 경비 인력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로한은 이 젊은 소년이 말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심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강력한 리스턴 가문이 자신의 영지에 있는 광산의 파트너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득임을 깨달았습니다. 로한은 카렌이 모든 것을 계산해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는 아이의 대담함에 감탄했습니다. 카렌은 이 협정이 남작령의 리스톤 기사 주둔지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방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한이 그에게 생각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해 물었을 때 카렌은 교묘히 피하며 자신 같은 아이가 그러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는 로한이 그의 아버지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로한은 아버지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카렌은 사비나 부인에게 왜 산적 소굴에서 상황이 복잡해질 거라 예상했는지 물었습니다. 사비나는 그녀가 상대했던 흑마법사의 이유를 설명하며 그가 단순한 마법사가 아니라 제국에서 2급 수배범이자 육서클 마법사인 테드 델라 하다임을 밝혔다. 사비나는 소년들이 작은 물고기, 즉 산적에 집착해 더 중요한 목표를 놓쳤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강의를 이어가며 진정한 힘은 강한 상대를 맞닥뜨릴 때만 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흑마법사를 물리쳤다면 하찮은 무리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임무를 실패로 간주했으며 카렌은 이를 존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했다고 느낀 레어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첫 번째 언데드와의 대치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며 뜻밖의 칭찬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감을 더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블루시 캐슬에서 헬로가 수도에서 돌아왔고 그의 수행원들은 그를 맞이하며 기사들이 서쪽에서 돌아왔고 카렌, 리오, 사비나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갑자기 황궁에서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헬로는 편지를 열어보고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수도를 떠나기 전 이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폐하께서 손자 카렌을 수도로 직접 초대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오르하는 포로로 잡혀있는 마이클 대위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보안 허점을 이용해 함께 탈출하자고 오르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르하는 화가 나서 그를 때리며 거절했고 그가 자신을 쓸모없고 버려질 존재라고 불렀던 사람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블루시 캐슬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발리는 카렌의 주변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비꼬았고 이에 카렌은 날카롭게 반박하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발리는 아들을 따뜻하게 환영했고 사비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카렌이 벨로스 남작령에서 일으킨 문제 때문에 그녀의 오빠가 그를 불렀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발리는 조카 러의 업적을 축하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미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러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카렌은 피곤하다며 위층으로 올라가 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화는 사비나가 발리에게 제국의 특이한 정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으면서 진지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발리는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다른 강대국들이 살몬 공국과 디아즈 후작을 중심으로 빠르게 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비나는 그들의 아버지 할로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수도에서 여러 가족과 만날 계획이었지만 황제와의 대화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리는 이 두 가문이 이전 황제를 전복시키고 현재 황제를 세우는 데 기여했으며 이제 그들이 체제를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비나는 그녀의 오빠 할로가 제국의 미래를 위해 중앙 권력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지만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어 안타까워했다. 이제 두 사람은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사비나는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고 카렌이 한 일이 현재 그들에게 가장 유용한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른 가문의 땅에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카렌을 흥미로운 소년이라며 가족을 위해 완벽한 시기에 유익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발리는 이모에게 그를 너무 칭찬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칭찬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나중에 제라스 경이 그들을 맞이하며 도망친 산적들을 제압한 그들의 업적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오르하가 데리고 온 산적 두목을 즉시 신문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에게서 모든 정보를 추출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오르하의 신분에 대해 물었을 때 카렌은 당분간 그도 산적으로 간주되지만 정보원이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우한 후 풀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르하를 자신의 개인 하인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제라스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소년들이 쉬려 할 때 제루스가 그들을 막으며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카렌이 제루스에게 언제 도착했냐고 묻자 그는 조금 전에 도착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카렌이 보고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냐고 묻자 제루스는 함께 작성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바로 그 일을 레어에게 넘기려 하며 자신이 힘든 일을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삼촌 타일스가 보고서를 읽을 것이고 이번이 러가 보고서에서 자신의 업적에 집중하여 점수를 얻을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에 러는 설득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후 제루스 경은 죄수들을 가두라고 명령했고 사비나는 수배된 범죄자의 머리를 그에게 던지며 소년의 보고서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렌이 러에게 보고서 작성에 행운을 빌어주자 러는 최근 도달한 네 번째 형태를 사용하려고 마나 훈련실로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열정에 제루스는 놀랐습니다. 한편 헬로는 긴급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최근 성 주변에 나타난 악마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회의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인리히에게 기사 대장을 부르라고 했어요. 제라스가 와서 악마의 피부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헬로는 이 조각이 서쪽 청계 지역에서 모은 것이라 했습니다. 홀로는 피부에 숨겨진 어둠의 만화가 평범하지 않다고 하며 그것이 타락한 황제의 것임을 알고 놀랐어요. 홀로는 그것이 그의 의지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락한 황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할롯은 이 문제가 제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추론한 후 또 다른 발전을 밝혔습니다. 벨로스 남장령에서의 사건 소식이 황제의 귀에 들어갔고 황제는 카렌에게 수도로 오라는 개인적인 초대를 보냈습니다. 할로는 레오와 시울프 기사단을 카렌과 함께 보내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카렌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헬로는 카렌이 벨로스 남작과 거래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어 제루스에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제루스는 훈련실에서 명상 중인 카렌을 찾았습니다. 카렌은 제루스에게 언제 도착했는지 물었고 제루스는 방금 도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카렌은 직계 가족 외에는 세라스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며 제루스가 훈련실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급한 일임을 의미했습니다. 제루스는 그에게 수도로의 임박한 여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가족 회의에 소집되었다고 알렸습니다. 제루스는 가족의 수장이 카론경을 가족 회의에 소집했으며 카렌이 회의에 도착하면 그에게 직접 세부 사항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헬로는 카렌에게 첫 번째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알렸고 카렌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헬로는 왜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벨로스 가문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오만한 행동이 그들에게 큰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는지 궁금해했다. 카렌은 이것이 칭찬이 아닌 신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그 혐의를 부인하며 젊은 벨로스 남작에게 단 하나의 제안만 했고 그가 자발적으로 그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실에서 카렌은 할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귀족 예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가 그에게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카렌은 그것이 가족의 명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헬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카렌이 거래에서 얻은 이익을 자랑하고 자신에게 공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대신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하며 이 행동을 훌륭한 처신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헬로는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카렌이 가져온 거래가 가족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인정하고 그의 아들 발리에게 공식적인 협상을 맡겼습니다. 발리는 다음날 새벽 벨로스 남장령으로 떠나기로 했고 할로는 아들이 이룬 공로로 아버지가 영광을 얻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할로는 다음 주제로 황제의 편지를 언급하며 그의 소식이 수도에 전해져 폐하께서 그를 소환하셨다는 것을 카렌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카렌은 제라스에 따르면 황제의 편지가 이미 할로우가 블루시 성으로 돌아오기 전에 도착했다고 추측했고 황제의 정보망이 정말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궁금해했다. 카렌은 생각한 끝에 꼭두각시 황제를 조종하는 유력 귀족들이 이 빠른 초대의 배후에 있으며 황제 자신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헬로는 카렌에게 가지 않을 선택권을 줬습니다. 헬로는 카렌이 지금 수도로 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헬로는 수락이나 거절의 전략적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발리는 헬로가 카렌에게 선택권을 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카렌은 그들을 막으며 황제가 자신을 불렀으니 가는 게 의무라고 선언하고 외할아버지를 다시 볼 기회가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카렌이 혼자 가냐고 물었을 때 헬로는 레어가 같이 가고 한스의 부대가 경호원으로 동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카렌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경호원이 필요한지 묻자 헬로는 경호원들이 그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일으킬 문제를 통제하려는 거라고 농담하며 출발이 3일 후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장면에서 발리는 로한 남작과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산의 지분을 리스톤 가문이 80%, 벨로스 가문이 20%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발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 조건에 당황했어요. 그 조건은 베이롯 지분의 5%, 즉 그들의 지분의 4분의 1을 내놓는 것이었어요. 카렌과 러에게 직접 단순한 의뢰에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여겨 그는 제국 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로한에게 이 결정의 이유를 물었다. 로한은 이 조건이 블루시 캐슬을 이끌 젊은 늑대들의 호의를 얻기 위한 투자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발리는 로한이 이 아이들의 재능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하다고 보고 매우 무례하다고 여겼습니다. 발리와 로한은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았고 발리는 그의 대담함을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소년들이 소환되었고 그들은 감사히 제안을 수락했으며 로한은 이 파트너십에 대한 가족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떠나기 전 런은 카렌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일로스 남작과의 거래를 성사한 후 런은 카렌에게 그들의 5%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물었습니다. 카렌은 태연하게 자신이 9셈을 가져가고 런은 1셈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런은 이 제안에 충격을 받았지만 카렌이 위협을 하자 겁에 질린 런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발리와 그의 조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수는 어릴 때 치열하게 싸우던 두 소년이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했다. 수도에 도착하자마자 런은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대해 소문만 들었을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카렌이 그를 안심시켰지만 런은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흥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수도 디카스의 미인들을 만나기 위해 사교 파티에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사비나가 그들과 합류하여 다카스가 강한 전사들로 가득 찬 흥미로운 장소이며 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첫 임무를 축하하기 위해 와인잔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3살 소년의 방에 와인잔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카렌의 빈정거림과 함께 그녀는 와인을 물컵에 따랐습니다. 사비나는 레어에게 와인을 마셔본 적 있냐고 물었고 런은 카렌이 준 적 있다고 했어요. 사비나는 러에게 한 잔 권했고 그는 받아들였어요. 사비나는 잔을 들며 그들의 성장을 칭찬했고 카렌은 그녀에게 스승으로서 감사했어요. 그녀는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던 3년이 이제 끝났다고 발표하며 그들이 수도에서 일으킬 소동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런은 그녀가 곧 부캐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며 다시는 그녀를 못 보냐고 물었어요. 사비나는 그의 예민함을 비웃으며 카렌과 파티에 가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카렌의 외모와 재능 그리고 달콤한 말솜씨가 모든 주목을 받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런은 당황하며 카렌에게 자신의 결혼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카렌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카렌은 레어에게 말을 멈추고 계속 술을 마시라고 명령했다. 이후 블루시 성에서 발리는 할로에게 벨로스와의 협상이 잘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할로는 그들이 카렌과 러에게 지분 일부를 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발리는 젊은 남작의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며 그 거래를 미래 투자로 묘사했습니다. 할로는 젊은 남작의 지능을 칭찬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롯은 벨로스 남작령과 관련된 모든 일을 발리에게 맡겼지만 발리는 아버지가 칭찬에 인색했기 때문에 그를 부른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할로가 황제가 카렌을 소환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할로 자신 외의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소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로는 불안한 관찰을 드러냈습니다. 황제와의 사적인 만남에서 그는 여전히 폐하의 눈에 두려움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로는 발리와의 대화를 계속하며 황제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카렌의 초대 뒤에 외부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리는 이 문제가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동의하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왜 헬로가 황제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헬로는 카렌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거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렌이 창립 조상의 거민 기오틴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이는 그가 가족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으로부터 수많은 도전과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홀로는 이 초대를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카렌이 가문의 미래를 짊어져야 한다면 그는 이러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홀로는 아들 발리에게 걱정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발리는 감동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할로는 그 반응에 놀라며 미소 지었고 훌륭한 대답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사비나는 부캐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라스가 소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건지 물었지만 그녀는 전날 밤 그들과 훔친 와인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소년들이 여행 준비로 바쁘니 조용히 떠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눴고 제라스는 그녀가 다음에 오면 와인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사비나는 창문에서 그녀를 보던 카렌과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작별을 고하고 떠났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카렌은 부캐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음식을 찾고 와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비나가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비나가 떠나자 카렌은 삼촌들이 이제 행동할 거라 생각했어요. 마치 운명이 그의 생각에 응답하듯 삼촌 타일스가 갑자기 뒤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하인들이 젊은 남자들의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런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궁금해했고 하인리히는 그들이 가족 대표로 황제를 만나러 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카렌은 한스의 부대가 함께 있는 것에 불평했고 제라스는 그들이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했지만 한스는 무례하게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타일스는 카렌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타일스는 카렌의 수도 여행에 대해 들었다고 확인한 뒤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일스는 카렌에게 수도에서는 블루시 성에서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동의했지만 삼촌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타일스는 수대는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적들이 매우 많다고 경고하며 카렌이 그들에게 구실을 제공하면 자신이 직접 엄중하게 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일스가 떠나자마자 카렌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삼촌의 위협에 비웃으며 삼촌이 장남의 지위로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오만한 삼촌의 얼굴에 방역을 다짐했다. 기차역에서 출발 준비가 끝났다. 카렌이 한스와 말다툼 중일 때 전직 산적 오르하가 다가와 다시 기회를 준 것에 감사 인사를 했다. 카렌은 차갑게 대답한 후 그를 수도로 데려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농담했다. 그에게 나태해지지 말라고 하자 오르하는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고 카렌은 그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제루스는 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안전히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려 할 때 발리는 아들을 배웅하려고 플랫폼으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다시 보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하며 외할아버지도 그의 도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리는 아들을 껴안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말에 카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차가 떠난 후 타일스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의 둘째 아들 라파엘의 아내가 수도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당분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차에서 카렌은 한스에게 여정의 소요 시간에 대해 물었고 그는 테바 자치지역을 통과하는데 약 6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테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평민들이 직접 시장을 뽑는 독특한 도시로 농업보다 상업과 산업이 번성하여 돈이 지위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한스는 제국 내 그들의 영향력이 큰 자본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지방 영주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렌은 일부 시민들이 부패한 영주들의 폭정을 피해 자치지역으로 도망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스는 그 지역이 블루시 캐슬과 친밀하고 자주 그들의 기사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년들이 나중에 몰래 그 도시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던 중 카렌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검이 알 수 없는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갑자기 검에서 이상한 반응을 느끼고 검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삼촌들 중 타일스나 라파엘이 수행원 중 누군가를 심어 공격하려 했는지 의심했지만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리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생각을 빨리 버렸다. 런은 카렌의 이상한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고 카렌은 위협이 긴급하게 외부에서 오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카렌은 한스에게 즉시 테바 자치령에 연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스가 갑작스러운 명령에 의아해하자 카렌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다른 차량들에게 즉시 공격에 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놀란 한스는 즉시 대답하며 경호원들에게 경고를 전달했고 그들은 이를 확인하고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한편 카렌은 이 외부 위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며 어떻게 누군가가 움직이는 기차를 공격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기차 경로 근처에서 가면을 쓴 공격자들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자 부하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차가 오자 그들은 서둘러 철로에 도화선이 묶인 폭발물통을 놓았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한 명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도자는 모두에게 폭발에 대비하라고 경고했고 기차는 폭발물과 충돌하여 큰 폭발이 일어나 기차가 탈선하고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테바 자치지역에서는 시장이 시끄러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에게 돈 세탁 혐의를 제기하며 시끄럽게 논쟁하고 있었고 국세청이 그들을 강력히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혐의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심해지자 누군가는 시장에게 상대방을 범죄자라 부르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재무장관으로 일한 후 은퇴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족과 평민 길드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도시가 혼란스러운 전쟁터가 된 것에 안타까워하며 보좌관이 시장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하려 회의를 멈추게 했고 시장은 허락했어요. 언쟁을 벌이던 참석자들을 물러가게 한 후 남아있던 참석자 중 한 명이 그 소식이 세금 조사 관련인지 물었지만 시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차분하게 이 사소한 조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사 취소 여부를 묻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조사는 지옥으로 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5분 전 리스톤 가문의 영지에서 수도로 향하던 기차가 폭발했고 대공의 두 손자가 그 기차에 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충격을 받았고 시장은 침착하게 이 사건이 그들 모두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카렌은 잔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스는 걱정스럽게 다쳤는지 물었고 카렌은 그저 가벼운 긁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스는 즉시 상황 보고를 요청했고 11명 중 대리라는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는 응답이 왔습니다. 오르하의 부대에서 2명이 사망했다는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카렌은 오르하처럼 낮은 계급의 멤버가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카렌은 한스에게 현재 위치에 대해 물었고 한스는 테바 자치 영토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스는 두 젊은이가 깨어나기 전에 이미 그 영토에 연락을 해두었고 지원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스는 카렌과 러에게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고 하며 그의 부대가 시간을 벌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렌의 검당이가 다시 반응했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며 매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카렌은 한스의 도망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며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한스가 이유를 묻자 카렌은 이 공격자들이 황제의 소중한 철도를 파괴했으며 이는 반란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담한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러를 돌아보며 싸울 수 있냐고 물었고 러는 열정적으로 동의했다. 카렌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가면 쓴 공격자 중 한 명이 기습에 비틀거리자 카렌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뒤에 나타났다. 카렌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공격을 시작했어요. 공격자의 리더는 방어자가 예상보다 많다고 했고 한스는 두 번째 부대에게 차에서 내려 젊은 주인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어요. 한스는 모든 적이 최소한 3성급이라고 카렌에게 설명했고 카렌은 앞에 서 있는 리더에게서 6성급 전사의 기운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카렌 리스트린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명령했어요. 카렌은 그의 목소리가 마법으로 변조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도자는 협조하면 기사들과 하인들이 안전할 거라고 했어요. 카렌은 이 제안에서 공격자의 목표가 자신을 생포하는 것임을 추론하고 한스에게 말했어요. 그는 그 의미를 아느냐고 물었어요. 한스는 카렌의 암시를 이해하고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카렌은 왜 막는지 소리치며 그들이 자신을 죽일 수 없다는 건 자신이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선언했어요. 레어는 사촌의 무모함에 한숨을 쉬었어요. 한스가 두 젊은 주인을 지키려 부대의 전투를 명령하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리스테인 기사들은 두 젊은이를 둘러싸고 방어 서클을 만들며 맹렬히 싸웠어요. 기사들과 가면을 쓴 남자들 사이의 충돌은 격화되었고 그들 사이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카렌은 가면 쓴 남자들을 하나씩 공격하며 그들 사이를 움직였어요. 공격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주저하자 카렌은 비웃으며 직접 그들에게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리더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하며 자신이 직접 카렌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렌은 드디어 보스가 나타났다고 말했지만 한스가 그 앞에 서서 이 상대는 너무 위험하니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한스를 비웃으며 그를 죽음으로 돌진하는 바다 기사라고 했다. 한스는 누가 죽을지 두고 보자며 도전적으로 응수하고 전투의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다. 한스와 가면 쓴 공격자 리더의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리더는 맹렬히 공격했지만 한스는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지도자의 전투 기술로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 자신의 능력에 놀란 한스는 그의 정체를 깨달으며 그가 바바르 술탄국의 육성기사 시온 하키미인지 궁금해했다. 한스는 바바르 술탄국의 기사가 두 나라 간의 불가침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영토에 있는 이유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가 리스트레인 가문을 왜 목표로 했는지 궁금했어요. 공국과 술탄국 사이에 특별한 적대감이 없었으니까요. 혼란스러웠지만 한스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전세가 그들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고 두 젊은 주인도 잘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하키미가 기회를 잡아 한스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하키미는 한스가 집중력을 잃은 것을 비웃으며 그의 기사 대형이 이미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스는 화가 나서 힘을 모으며 반박했지만 하키미는 다시 그를 공격하며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하키미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의 기사들이 이미 패배하고 진영이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스는 하키미와 그의 부하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며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확신시키고 낯선 땅에서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하키미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거절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힘을 격렬하게 발산하여 몸 안의 만화가 반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스는 하키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무모한 행동이 두 젊은 주인을 위험에 빠뜨릴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스는 상대의 무모함에 맞서기 위해 모든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카렌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한스에게 실망했다고 했어요. 카렌은 나타나 한스에게 그의 주된 임무는 문제를 막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미 항복할 생각이냐고 비꼬듯이 물었다. 하키미는 카렌 쪽으로 몸을 돌렸고 카렌은 자신이 카렌 리스틴이라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확인했다. 카렌은 재빠르게 하키미에게 달려들어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하키미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카렌을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카렌은 차분하게 칭찬에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그의 검이 다시 진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카렌은 위험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키미에게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키미는 후회 없다고 답하며 몸 주위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감돌기 시작하면서 암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카렌은 놀랐고 그 순간 한스는 소리치며 기사들에게 전투 중간에 멍하니 서 있는 레어 경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스는 주저없이 카렌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카렌은 그를 폭발로부터 보호하려 했습니다. 카렌은 무슨 일이냐고 외쳤고 한스는 하키미가 자폭 주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폭발이 시작되자 한스는 카렌에게 자신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사과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한스는 카렌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혼란 속에서 카렌은 그것을 깨우려는 어리석은 인간을 꾸짖는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랜만에 기사들의 피를 맛보았으니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카렌에게 눈알이 터지지 않도록 눈을 꼭 감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연기가 거친 후 카렌은 땅에 쓰러져 있는 한스를 발견하고 그를 깨우려 했다. 한스는 화가 나서 카렌의 무관심을 꾸짖으며 깨어났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는데 카렌은 냉담하게 누가 그렇게 구해달라고 했냐고 반문했다. 카렌의 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 그들을 방해하며 비웃었다. 그게 없었으면 카렌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렌은 자신의 검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폭발로 인한 엄청난 파괴를 둘러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카렌은 그 검에게 미친 대장장이들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에고 소드인지 물었습니다. 그 검은 그 비교에 화를 내며 카렌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그의 목을 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카렌은 왜 사소한 이유로 자신을 죽이려 하면서도 구해줬는지 궁금했습니다. 검은 화가 나서 폭발해서 그를 구하려고 모든 만화를 썼다고 설명하며 그렇지 않았으면 그의 목을 이미 베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검은 피곤하다고 하면서 적과 싸우는 것 외에 만화를 얻을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고 카렌의 피에서도 만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렌은 거미 주인의 피를 갈망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마검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기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은 자신을 테바 자위대의 지휘관 헤일리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은 나서서 헤일리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카렌은 검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검은 안에 있으면 말 못한다고 불평했고 카렌은 그게 좋다며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헤일리는 카렌을 할로우 대공의 손자로 알아보고 불행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지역 책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명령으로 공작 가문 가족들을 안전하게 호송하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렌은 동의하며 그에게 마차로 이동 중 많은 부상자들을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한스는 카렌에게 블루시 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확실한지 물으며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장 조사가 시간이 걸릴 것이라 했습니다. 카렌은 한스를 안심시키며 이미 제리스경과 연락했다고 말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런 다음 화제를 바꾸며 한스에게 자폭한 남자의 신원을 아냐고 물었어요. 한스는 그 남자가 바바르 술탄국의 육성기사 스윈 하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카렌은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술탄국과 개인적으로 체결한 불가침 조약이 이제 위태로워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런은 제국과 술탄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그러한 공격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카렌은 하키미의 행동이 전쟁을 선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마차 안에서 카렌은 러가 피로 물든 손을 충격에 빠져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다. 러는 카렌이 전에 말한 것을 못 들었다고 하며 손이 왜 떨리는지 혼란스러워했다. 카렌은 그의 반응이 당연하다며 처음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기는 어렵지만 러에게 이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잠시 후 경비병이 그들이 곧 테바 자치지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도시로 들어서자 카렌 왕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로운지 혼잣말로 감탄했습니다. 시장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테바 지역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시장은 그들이 무사히 도착해 안도하며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그의 지역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리스트레인 가문의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카렌은 그를 멈추고 테바 지역이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시장을 안심시켰고 시장은 눈에 띄게 안도했다. 한스는 시장이 재무장관이었을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했고 시장은 저주받은 시장직을 수락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공작 손자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말한 것에 사과했습니다. 카렌은 연장자와의 격식이 불편하다며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처음에는 위대한 공작 가문의 일원에게 반말을 쓸 수 없다고 망설였지만 곧 카렌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실수로 그의 이름을 부른 후 자신을 정정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시장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대화를 계속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인 방에서 카렌은 시장에게 질문을 시작하며 공격자들이 철도를 파괴할 때 만화가 아닌 폭발물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폭발물은 제국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군수품 관리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내부에서 밀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렌은 폭발물이 제국 외부, 특히 바바르 술탄국에서 밀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제국과 술탄국만이 그러한 고품질의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시장에게 상기시키며 테바의 상인이 이러한 밀수에 연루되었다면 시장에게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시장은 카렌의 추론이 맞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시장은 카렌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보일 수 있음을 깨달았고 밀수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은 속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어리석은 밀수업자들을 저주했다. 그때 카렌은 그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바다 늑대 기사단과 블루시성의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시장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리스테인 가문은 은혜는 10배, 빚은 100배로 갚는 것으로 유명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끝장날 것을 알았습니다. 시장은 화제를 바꾸기 위해 카렌에게 그의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그를 잘 알고 있으며 카렌의 외할아버지인 겔 경과도 친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렌은 시장이 갑자기 이름을 언급하며 진정한 정치인임을 증명하는 것을 비꼬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한 보좌관이 수도에서 온 긴급 메시지를 가지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시장은 제국 경비대가 출발했다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좌관은 그것이 단순히 제국 경비대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장이 직접 제1특별부대를 이끌고 테바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보좌관은 국장이 악마왕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겔 바리톤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겔이라는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겔경이 직접 온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카렌에게 돌아서서 이것을 예상했는지 물었다. 카렌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의 외할아버지가 그를 매우 아끼셔서 손자가 위험에 처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날 밤 국세청 제1특별부대의 병력이 테바 영토에 도착하여 도시의 붐비는 거리에서 긴장감을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게일 베리톤 국장은 좋지 않은 징조를 보이는 엄격한 표정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한편 할롯 대공은 방금 도착하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수행원이 도착이 빠르다고 말하자 할롯은 그것이 그의 손자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테바의 상인들은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그날 밤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놀랐으며 악명 높은 제1특별부서가 조사를 담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시장이 그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을 때 카렌과 그의 일행이 들어왔다. 한 고위 상인이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카렌은 모인 상인들에게 그들이 직면한 재앙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철도가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공의 손자와 블루시캐슬의 구성원들도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폭발물로 공격이 있었고 테바 영토 무역 조합을 통해 밀반입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상인들은 당황하여 물러서려 하며 그저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렌은 말하고 있는 상인의 이름을 물었고 그는 호머 무역그룹의 호머 자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카렌은 차분하게 자신이 직접 조세청에 있는 할아버지께 자작의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작은 두려워하며 카렌에게 자신의 경솔한 발언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순간 제1특별부대와 국장의 도착이 발표되었습니다. 게일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와 모든 무역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의 즉각적인 시작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세청이 밀수와 탈세를 통해 축적된 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황제께서 직접 철저한 조사를 명령하셨고 모두의 전적인 협조를 요구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러는 첫 번째 특별부대가 정말 그렇게 무서운지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한스는 이 부대가 고위 상인과 귀족들을 상대하는데 그들의 상대가 워낙 강력해서 황실 경호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정말 무섭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후 게일은 카렌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나중에 게일과 카렌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게일은 손자에게 정말 괜찮은지 물었고 카렌은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게일은 그에게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카렌은 부인했습니다. 게일이 내부 가족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카렌은 만약 그의 삼촌들이 범인이라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생각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범인들이 마치 바바르 술탄국의 소행인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겔은 손자에게 범인을 직접 찾아 처벌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그러지 말라고 조언하며 세상은 넓고 강력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곳에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에게 당분간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다음날 아침 수도로 떠날 것이라 말했다. 어른들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카렌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있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게일이 자리를 떠나자 그는 정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카렌이 결코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오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는 급히 마차에 짐을 싣느라 부산했습니다. 마차 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함께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곧 따라가겠다고 안심시키고 마차를 출발시키라고 했습니다. 마차가 떠나자 가족들이 그를 부르는 가운데 오웬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가족을 먼저 보냈다는 생각에 자신의 상황을 저주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곳에서 할로 대공은 옥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목표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고하자 할로는 정리 작업을 신속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카렌은 한밤중에 방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 막 도착한 세르제라스가 그를 방해하며 다시 문제를 일으킬 계획이냐고 물었다. 카렌은 게일 위원이 외출 금지 소식을 전했다며 제러스에게 자신을 막을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러스는 가문의 수장 명령을 전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대공 할로 제리스는 리스테인 가문의 막내 손자인 카렌 리스테인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즉시 범인을 찾아내고 죽은 자들의 피값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는 명령을 마치며 카렌에게 블루시 성의 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카렌은 그 말을 듣고 악랄하게 미소 지으며 가문의 수장 명령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제루스는 분명히 긴 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카렌과 런은 변장을 하고 테바의 동부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런은 왜 자신이 하인의 역할을 해야 하고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곳에 가야 하는지 투덜거렸습니다. 카렌은 두 명의 젊은 귀족이 호의 없이 이곳을 돌아다니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런은 그 논리를 이해했지만 자신이 하인을 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계속 불평했습니다. 카렌은 런을 조용히 시키며 제라스가 말한 장소에 거의 다 왔다고 했다. 런은 그곳이 수상해 보이고 젊은 주인들에게 맞지 않다고 하며 긴장했다. 카렌은 그를 비웃으며 겁나면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왜 그곳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렌은 앞으로 나서서 그에게 인사하며 세르제라스가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환영하며 젊은 주인들을 섬기는 것이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을 훌리오라 소개한 후 그들을 위해 준비된 안전한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안전 가옥 안에서 훌리오는 그곳이 도청 방지 장치로 장비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바 출신인 카렌은 그에게 어떻게 리스테인 가문의 정보원이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훌리오는 자신이 어렸을 때 자리스경이 베풀어준 친절에 보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카렌은 본론으로 들어가 누군가가 폭발물을 밀반입하고 그들의 수도 여행 정보를 악용하여 리스테인 가문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렌은 훌리오에게 범인을 아는지 물었고 훌리오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폭발물을 거래하는 암시장의 그룹은 두 곳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커 그룹과 칼리고 그룹이었다. 그러나 그는 커 그룹이 암시장에서 철수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카렌이 칼리고 그룹의 성격에 대해 묻자 훌리오는 그것이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맡는 전 노예들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말했다. 훌리오는 중요한 정보를 밝혔습니다. 칼리고 그룹의 일원들이 그날 일찍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고 이는 카렌을 놀라게 했습니다. 훌리오는 칼리고 그룹이 공격과 동시에 떠난 것이 그들을 매우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인정했습니다. 카렌은 블랙마켓에서 철수 중인 커그룹과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전 노예들로 구성된 칼리고 그룹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런은 두 그룹을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며 다음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카렌은 미소 지으며 답이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늘 무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리고로 가기로 했고 훌리오는 블랙마켓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글린 시장은 게일 위원과 대화 중이었다. 글린은 게일에게 카렌을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은지 물었다. 게일은 사위인 할로우 대공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와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답하며 늑대는 늑대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게일은 카렌이 직접 그에게 부탁하여 자신을 지연시키고 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어떤 핑계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손자의 대담함에 감명을 받았지만 근래는 카렌이 겨우 13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려했다. 게일은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카렌은 이미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으며 천재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글리는 테바가 언제든지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곳이며 그곳의 일부 무역단체들이 수도의 정치인들을 매수하여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할로우 공작이 국경에 머물기로 했지만 수도의 강력한 귀족 가문들이 리스테인 가문을 주시하고 있으며 테베는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뭐든 할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게일은 황제께서 테베에 개입하신 이유가 제국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일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메이슨 경이 테베에 있다는 것이었죠. 글리는 그가 불굴의 방패 메이슨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하며 놀랐어요. 8명은 캐런과 그의 그룹과 함께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칼리고 암시장의 입구에 도착했다. 훌리오는 이것이 유일한 입구임을 확인하고 비상시에는 내부에서 봉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런은 이것이 잔인하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내려갈 준비를 할 때 길이 막힌 걸 발견했어요. 경비원들이 훌리오를 붙잡고 있었죠. 경비원 중 한 명이 훌리오에게 오늘은 상사의 명령으로 손님을 받지 않는다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훌리오가 이유를 묻자 경비원은 모른다며 정중히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질문하자 경비원은 위협적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카렌은 침착하게 경비병에게 운을 시험해보라며 칼을 뽑아보라고 도전했어요. 경비병은 망설였고 훌리오는 카렌에게 진정하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카렌은 오르하로 변장한 레오를 향해 돌아서서 그에게 플랜 B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러는 처음부터 플랜 B가 없었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